네, 반갑습니다.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텀이 있었죠? 그동안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계속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솔직히 되게 궁금한데 제가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또 다시 과정을 시작을 했으면 시작한 과정을 얼마나 또 잘 쭉 따라서 나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기본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 객관식 과정에서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 더 이렇게 그 박차를 가해서 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범위는 거의 다 비슷한데 근데 기간이 좀 짧죠. 많이 짧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걸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주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문제에서 어딜 집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는 게 조금 더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변리사 시험을 볼 때 사실 되게 좀 저로서도 참 힘든 게 뭐냐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이상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라는 게 없이 그냥 좀 들쭉날쭉한, 일정한 수준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할 만큼 어떤 때는 진짜 다른 시험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오로지 변리사 시험에서만 나오는 지문, 뭐 여기서만 나오는 판례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막상 또 변리사 시험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 또 나오느냐, 또 반복되지도 않고 막 그냥 몇십 년 만에 한 번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나오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또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난이도 평이한 문제들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면, 어차피 양적으로 최대한 넓힐 수는 없어요. 양적으로 최대한 넓힐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거의 한 3달 가까이 공부를 했었던 기본 과정에 비해서 요건 2달이 채 안 되는, 훨씬 더 기간이 좀 줄었잖아요. 그냥 한 3분의 1 정도가 줄었잖아요.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보는 양 자체는 좀 더 좁히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더 좁히되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몰랐다 하더라도 읽어가면서 대법원에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느낌으로 갔을 것이다 싶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 뭐 이 시험도 그렇고 다른 시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 어렵게 내는 문제들, 뭐 만점 맞지 말라는 취지에서 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다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합격을 위한 점수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제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제가 10년치 문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10년치 문제. 그러니까 2014년도 시험부터 2023년도에 올해 초에 실시됐던 시험까지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도별로, 그러니까 조문 순서에 최대한 가깝게 배열을 다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챕터 내가 잘 안다, 이 챕터 내가 잘 모른다, 이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삼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자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좀 익숙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험 경력이 긴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짧은 분들도 있는데, 경력이 긴 분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문제들이 좀 많을 거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하진 않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가 나는 여러 차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 민법 점수는 어느 정도 만들어 왔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예습을 권장을 합니다.
기본 강의 들을 때는 예습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요. 거의 없어요. 근데 객관식 과정부터는 내가 일정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습을 권장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복습을 권장을 드립니다. 복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경력이 짧은 분들,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습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만 아파요. 이게 딱 봤는데 모르는 문제만 많이 나와 있고 마음이 아프죠. 그죠? 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문제 풀면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 시험 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예습보다는 복습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객관식 문제들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요령이 있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모든 지문을 뜯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모든 지문을. 그러니까 지문별로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잘 이해하고 있는 지문이냐, 아니면 내가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 지문이냐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문별로도. 물론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길게 읽지 않는 지문들이 막 나옵니다. 아, 이 부분에서 요런 단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떤 결론인 거야? 어떤 판례 묻는 거야? 라는 게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역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자체를 한 3회독 정도 할 때까지는 할 때는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물론 그래도 실력이 쌓임에 따라서 점점점 공부하는 양 폭은 줄어들어요. 점점점. 이 공부량을 줄여나가면서 객관식도 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진짜 어느 순간 내가 한 70% 정도는 대충 읽어 넘기는 그런 수준이 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되는구나. 시험 보면은 그래도 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수는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일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냐면, 한두 차례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정말 미묘하게, 정말 세밀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스스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사실 이거를 과정을 전체를 다 듣기보다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진도를 나갈 때 책 앞에서부터 뭐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꾸준히 같이 좀 들으시면서 같이 뭐 예습하고 내용 챙겨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한 2회독, 3회독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1, 2, 3, 4, 5번 지문들이 있어요. 지문들에 이제 O 지문을 찾는 문제도 있고 X 지문을 찾는 문제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특히나 X 지문을 찾는, 그러니까 X 지문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디가 어떻게 틀렸느냐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체크를 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은 O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처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러면 뭐 나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OX 지문을 따로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네. OX 특강도 있기도 하고 가끔 보면은, 그 다음에 OX로만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그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드는 책이에요.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드는 책인데, 그만큼 수험생 스스로가 공부를 할 기회를 또 줄이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해설지 이런 거 안 만들어 주잖아요. 해설지를 스스로 자기 노트에다가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는 거, 그게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라고 하는 거는 대학교에서는 통하지만 저한테는 또 통하지 않죠. 아예 대학 강의할 때도 달라 그러면 안 줬어요. 안 줘요, 잘. 말한 걸 알아서 받아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강의 평가 점수 막 긁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불친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써주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기로 모였으면 공부를 하도록 제가 좀 이렇게 닥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간 첫 시간에 나가는 부분은 채권이에요. 네, 채권이에요. 보통 민법 총칙 보고 물권 보고 그 다음에 채권 보고 이런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시작할 때 학기 초에 보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열심히 보고 잘 알고 그러는데 이 중간 뒷부분으로 가면은 나름대로 힘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중간에 좀 빠지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단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채권을 좀 먼저 볼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험 자체가 채권에서 나오는 문제가 개수가 제일 많아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 그나마 좀 앞에서부터 보면은 순서를 그렇게 많이 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A체형 기준으로 해서 놓고 생각하면은 대체로 25번부터 40번 정도까지가 채권 문제예요. 25에서 40번 문제까지가. 그러면 그게 다른 챕터들 총칙이나 물권보다는 어쨌든 문제 개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편집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우리 봤던 교재 있잖아요. 기본서. 그러니까 통합민법 조문책. 그 책의 편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3편 채권, 챕터 1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었던 순서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의 그 부분에다가 같이 끼워 놓거나 넣어놓거나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는 지문들 있잖아요. 잘 아는 지문들 많은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잘 모르는 지문들 나온 거 있었잖아요. 또는 우리 책에 안 나왔었던 판례인데 기출에서 나왔었다. 그러면은 그것만 잘라서 책에다 붙여놓거나 껴놓거나 하세요. 그 부분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번호도 그렇고 뭐 답도 그렇고 이렇게 절 단위로 제가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 뭐냐면 어디가 분량이 좀 많구나, 어디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는 정 안 되겠다, 진짜 막판 가서 나 이거 정 안 되겠으니까 좀 버려야겠다 싶었을 때 그때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보면은 제 2절에 채권의 효력 있잖아요. 채권의 효력이 너무 길기는 해요. 채권의 효력이 너무 길기는 하고 사실 이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채권자 대리권 취소권 부분을 절로 나누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교재 자체가 기본서 자체가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냥 가긴 했어요. 그래서 한 35문제짜리 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 10개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제 2절 채권의 효력만 무지하게 길어요. 문제도 35개나 되고. 35개의 문제를 그러니까 한 회차에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하기에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채권 총칙 부분이 어렵기도 참 어렵고 우리 까다롭기도 까다롭고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정말 열심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채권 총칙에 지금 그러니까 1주차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1주에 할 자신이 없어요. 나도 솔직히 2주까지 넘어갈 것 같고 채권 총칙 보고 그 다음에 한 계약 총칙 정도 봐야지 2주차까지 볼 것 같고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80개가 좀 넘어요. 80개가 넘어요. 80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치 문제라고 했잖아요. 400개예요. 400개 중에서 80개라고 하면 20%라는 얘기죠. 그죠? 20% 5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분량이 어쨌든 이 채권 총칙 부분에서 채권의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권을 소멸 나오는 데까지가 그만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20몇 개 정도가 그 계약 총칙 부분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4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고 비중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제가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뒤에 보면은 막 담보물권 나오는데 담보물권 나오면은 채무불이행 얘기 같이 나오고 막 채권 얘기 같이 나오고 소멸시효 볼 때도 막 이행지체 얘기 같이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죠. 기본 강의 볼 때 여러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이 얘기 나오는데 저 얘기 나오는데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어떤 건 나중에 본다 그러지 나중에 볼 때쯤 되면 앞에 떠 있는 것도 까먹고 그치지. 그래서 이것저것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따라오는 게 쉽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듣는 거니까 두 번째 듣는다는 거는 최소한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못해도 3회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회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본 강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서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2번 읽었다 치고 지금 3회 독재 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담보 얘기가 나온다거나 뭐 딴 데 얘기가 나온다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필요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손을 많이 움직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종이를 아끼지 마시고요. 예, 그 종이가 이렇게 나중에 쌓여 나간 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찍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쓴 그 문헌의 양을 이렇게 딱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이렇게 찍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지금 이제 모 변호사 얘기인데 예, 전관이에요. 나름 전관인데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이사를 도와달래 그래가지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사였냐면 학교 앞에서 자기 방에 자기 고시 공부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짐들 뭐 이렇게 자기 그다음에 생활하는 짐들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사법연수원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잘 됐죠. 잘 됐고 뭐 지금 잘 벌어요. 예, 잘 벌고. 근데 이 형이 이 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책들, 그러니까 뭐 생활용품 말고 책이나 이런 것들 중에 그냥 대학교 때 뭐 교양 과목이나 뭐 대학교 교재로 봤던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버리더라고요. 쉽게 버리고 어쨌든 자기 짐의 절대 다수가 뭐냐면 다 그 책이랑 서류예요. 근데 그것도 고시 공부할 때만 보던 거고 연수원 가가지고는 그 중에 뭐 몇 권 빼고는 한 10권 정도 빼고는 볼 일이 없는 그런 책인데 근데 그걸 되게 못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사하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또 기숙사 방은 또 좁아요. 그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인데 그거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다 옮겨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좁은데 좀 버리자고 하는데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예, 그 많은 거를. 근데 하면서도 참 느낀 게 야 진짜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했구나. 예. 그만큼 자기한테 애착이 남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손때 묻은 거 하나하나가 예, 나중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의 말씀을 빌어서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책들, 여러분들이 만든 그 노트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여러분들의 라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는 그걸 궁금해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길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뭐 대단한 노력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 노동이라 생각하고 노가다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교재는 기본서 기준으로는 이제 299페이지부터 나오는 거고 조문 문제도 있고 뭐 판례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보시면서 아 어떤 거는 그냥 조문 문제구나, 어떤 거는 판례 문제구나 라는 거를 그냥 처음 볼 때만 쓱 보고 넘어가면 그럼 되는 것이고요. 조문 문제, 판례 문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판례 지문이라 하더라도 판례 지문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가 뭐야? 한 70% 이상은 조문을 알면은 거기에 그냥 딱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론 도출해보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판례들, 이상한 판례들, 아니면 되게 어려운 판례들 이런 것들 아니면 그냥 조문 알면은 그냥 딱딱 나오는 것들이 70% 이상입니다. 나머지 30% 정도 선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그게 이제 공부를 반복 학습을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인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구석진데 있는 것까지 그런 판례들까지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런 거. 항상 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볼 때마다 매번 강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을 때마다 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는구나, 귀에 굳은 살 베기는구나 생각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드린 거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3편 채권법 챕터 1 총칙 1절 채권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그 통합민법 조문책을 놓고 보면은 299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채권이 각종의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종류 중에서 보면은 특정물 채권도 있고 종료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금전 채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금전 채권의 외화 채권과 관련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선택 채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어떤 채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암기사항은 아니고 그냥 감으로 때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사성어 같은 거. 그죠? 고사성어 같은 거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좀 나름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쓸 때 보면은 그 뉘앙스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정확한 뜻을 갖다가 이렇게 쓰진 않아요. 예. 그다음에 고사까지 그걸 막 기억을 해가면서 쓰지는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러고 2번 문제는 옳은 걸 고르래요. 이게 체감 난이도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아지면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예. 예. 뭔가 더 짜증스러워해요. 예. 뭔가 더 짜증스러워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거 극복하시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어느 순간부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 시험은 안 그랬어요. 그냥 1번 문제는 만만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1번, 2번에서 그냥 아주 그냥 확 질러버리는 막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시험도 보면은 이제 1번 문제에서 뭐 신의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짧게 물어보는 게 있고 1번 문제에서 막 사례형이 나오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23년도 문제 1번 문제인가? 뭐 그거부터 이제 사례형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1번에서부터 막 길어. 막 사례형 나오고 연월 일 나오고 막 문장 자체가 한 4줄 5줄 되는 문제가 나오고 막 등장인물 나오고 막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같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예.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싫은 거 그런 게 큰 건데 그거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이렇게 멘탈 흔들려 버리면 시험장에서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항상 연습을 하시고 옳은 것은 이라는 걸 공부를 할 때 제가 지문 하나하나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체크를 하면서 옳은 지문을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묵묵히 해주세요. 예, 묵묵히 해주세요. 1번 보겠습니다.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특정물의 인도는 성립 시 있던 장소. 이거 제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부동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특정물 하면 딱 부동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생각하면은 부동산은 어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원래 있던 곳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대로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 목적물의 인도를 성립 당시에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앞에 채권의 목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정물 채권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같이 나오긴 하는 건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중요한 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번 보시면 특정물 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의 존속기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언제까지? 성립 시부터 이행기가 아니라 인도할 때까지. 그렇죠? 실제로 인대할 때까지. 물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뭐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살짝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채무자는 뭐예요? 실제로 줄 때까지, 넘겨줄 때까지다. 그래서 2번이 374조를 가지고 그냥 대놓고 틀린 지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류 채권에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보통 웬만한 거 지정하고 선택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특별히 정한 바 없으면 채무자 측에서 또는 변제자 측에서 하는 거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일단 뭐 지정권자로 자기네들이 정했든지 간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든지 간에
자가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은 상대방의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종료 채권에 대한 375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 채권에 관한 규정이에요. 선택 채권에 관한 규정인데 종료 채권에 대해서도 준용 내지는 유추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선택 채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종료 채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381조의 규정과 그 다음에 판례, 제한 종료 채권가 나오는 그런 판례인데, 종료 채권은 그냥 성질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제한 종료 채권은 뭐라 그랬죠? 보다 한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쌀 한 포대라고 하면은 종료 채권이지만 땡땡 마트에 있는 쌀 한 포대, 쌀 중에서 한 포대라고 하면은 제한 종료 채권이 된다.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4번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그러니까 원본에 대해서도 이행기 지나면 지연손해금 생기고, 이자가 따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그 자체로 지연손해금이 또 달라붙고, 예. 원본은 나중에 갚지만 이자는 중간중간에 갚는 경우 많잖아요. 나도 요즘에 이자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금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살짝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인센티브 못 받는 게 하나 있어요. 0.2%인가 0.02%인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원본은 나중에 갚아도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날짜가 지나게 되면 요때부터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다 붙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에도 지연손해금이 붙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붙을 수 있다 그랬죠. 요것도 은근히 자주 물어보는 거.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자주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이행기별로 따지는 겁니다. 5번째,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주식인데 일부분을 담보로 제공했대요. 담보 약정에 기한 채권은 제한 종료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주식이 내가 100주가 있는데 100주 중에서 50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네. 종료 채권이죠. 주식은 딱 일주별로 뭐 똑같은 주식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상법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주식이 되게 다르다. 주식이 보통주가 있고요. 종류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익배당 우선주가 있고, 가장 흔한 이익배당 우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환 종류 주식, 전환 종류 주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 종류 채권으로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그런 문제예요. 주식의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예요. 권리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회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져요. 특히 이제 가장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익배당 우선주라는 건데, 이익배당 우선주가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면 모르겠고 알겠지만 이제 배당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연말쯤이 되면 이익배당 우선주가 조금 더 이제 거래도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5번 지문 같은 거는 여기 말고 딴 데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2번 문제. 1번, 집행법원이 경매 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채권 성립 당시에 왜곡한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외화채권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냐면 378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채권에게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지급할 때 있어서 이행지의 황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지급할 때, 그러니까 이거 지급할 때도 말 그대로 실제로 돈을 줄 때라는 거죠. 돈을 줄 때라는 거. 그러면 판결을 할 때, 판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줄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계산을 못 하잖아요. 미래 일이니까. 그렇죠? 언제를 기준으로? 가급적 뒤에 해당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예. 법원에서 어떤 시점을 잡으라라고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점을 잡으라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대다수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민법에서도 그렇고 민사소송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해서. 예. 뭐 각종 소송법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예요, 그냥. 예.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소송법 내용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판결시라고, 학문적으로 책에서는 판결시라고 표현을 하는 내용들을 사실 알고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판결시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가 법원이 고려하는 최후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외화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집행법원이 배당을 하잖아요. 예. 이 배당은 그러니까 집행법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심을 심리를 하고 판결하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를 할 때 환율 계산을 할 때는 채무자가 할 때는 지급할 때 현실로, 그 다음에 판결이 들어갈 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배당을 한다.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집행. 집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도 최대한 뒤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시점. 그래서 배당 기일로 잡습니다. 배당 기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배당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배당 기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잡아서 돈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립 당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갚을 때 기준으로 봐야죠. 생길 때 기준이 아니라. 이거를 몰라도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두는 게, 외화채권에서 알아두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수필, 여러 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 여러분, 종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같은, 거의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는 그런 게 없어요. 토지는 뭐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종류채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종류채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선택채권은 될 수 있죠. 선택채권은 될 수 있는데, 선택채권은 종류채권을 가지고 선택채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정물을 갖고도 선택채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 지체에 빠진 이후에 지연 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의 지체 시에 그 지연 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다. 이게 뭐예요? 지연 손해금은 손해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에요, 그냥.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로 따라갑니다. 뒷부분에 보면 지연 손해금률이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낮은데 약정이 우리가 보통 이율 두 가지 중에서 높은 거 기준으로 하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이제 헷갈려버리면 이제 이거 못 푸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전채권이 있는데 원본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연손해금. 그렇죠? 이때 원본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 원본은 변하지 않아요. 원본은 내가 빌렸다 쓴 거니까 변할 리가 없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율 곱하기 기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 이율이 되는 거고, 이자에 대해서 정한 게 있어요. 이자에 대해서 이율을 정한 게 있으면은 그거대로 갑니다. 예. 근데 손해배상액, 이 지연 손해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 이거 구별해야 돼요. 지금 지문에서 물어본 거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그거대로 가면 돼요. 근데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법정이율 주겠다라는 거죠. 최소한 법정이율 주겠다. 그러니까 요때 원본에 대한 이자, 원본에 대한 원래의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 이율이 있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법정 이자와 약정한 이 이자 사이에서 큰 거를 준다는 거죠. 큰 거. 그때 얘기. 너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결론의 것도 끄트머리에 있는 것만 외워갖고 요것만 딱 기억을 해버리면 이 문제 이제 틀리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이자에 대해서 한번 그냥 따져 볼까요? 이자 약정 자체가 없다라 그러면은 무이자가 되는 거고, 애초에. 그쵸? 약정은 있는데 이율을 정했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법정이죠. 연 5%.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근데 지금 문제는 항상 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즉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이율에 대해서 정한 요 상황, 요 이율을 그대로 적용해 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거. 결국에는 큰 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이거 붙고,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이거 또 붙고, 그러면 이제 중복해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렇죠? 4번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계 급부 중 일부가 이행 불능이 된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채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택권자 입장에서는 불능이 된 거를 선택하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불능이 된 거를 선택을 하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385조 1항 보면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 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항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잔존한 것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선택할 수 있고, 불능이 된 데 대해서는 불능에 따른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385조 가지고 만들어낸 문장이고요. 5번째,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 지금 현재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고이자율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도 그렇고 대법법도 그렇고 하여튼 최고 이자는 상한은 연 20%예요. 연 20%.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초과하는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초과하는 이자 자체가 뭐예요? 초과하는 이자 자체가 법에서 금지시킨 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에 대해서 준소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예, 상대적 무효일 때나 그때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규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 무효. 이렇게 초과 부분 유효하다 그러면은 뭐 이자제한법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계약서 한 장 더 쓰면은 뭐 그냥 다 유효한 거지 뭐. 예. 3번 보겠습니다. 이자 채권에 대해서 1번 이자 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본이 이전하면 이자도 이전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발생할 이자 채권인 거지, 이미 발생한, 확정돼서 독립된 채권으로 스스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같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3번이에요. 원본 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거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즉 별개의 채권인 거예요. 예. 즉 지금 이 이자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때 되면 받을 돈, 이게 이제 종된 권리로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발생한 것은 양도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 시험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2번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이자, 그렇죠? 이자에 대한 이자. 1번에 4번 하고 3번에 2번 하고 같은 문장을 써버렸네. 그냥 아예 2016년 2020년에 우리 시험도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실 때 돌려막기 많이 쓰시는구나. 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3번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막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O인지 X인지는 딱 구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수험이에요. 그게. 예. 내가 아는 게 수험이 아니에요. 예. 그냥 많이 본 게 수험이 되는 거예요. 예. 많이 보는 걸 만들어내는 게 수험인 거지,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수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 다음에 4번 이자 채권이라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에 정기라는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그렇죠? 매달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꼬박꼬박 때 되면 주는 거, 이거를 여기서 정기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들어가고, 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들어가는 게 각종의 이제 전문 업자들이 하는 거, 그렇죠? 전문 업자들이 하는 것들이 주로 3년짜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뭐 원칙적으로 그냥 10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5번 대여금 원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원본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을 해버리면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채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원본이 없었던 걸로 취급되니까 처음부터 어때요? 이자가 있을 거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이 원금과 이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작정하고 괴롭히면. 또 하나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 전부에 대해서, 원본과 이자 전부에 대해서 승인이 돼서 시효 중단이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에 대한 시효 중단이 되는 거고, 또 이자 중에 일부가 시효 완성됐다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중단, 그 다음에 시효 완성된 이자에 대해서도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같이 가는데 이미 발생한 것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이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자 채권 보셨고, 4번 이게 이제 선택 채권이죠. 그렇죠? 갑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Y 중에 하나를 Y에게 팔기로 하였고, 갑 매도인, 을 매수인, X 또는 Y 둘 중에 하나를 파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선택할 사람을 정해놨으면은 선택한 사람 정한 거고, 정한 대로 가는 거고, 안 정했으면은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그렇죠? 물건의 인도 의무, 이전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지급일에 을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얘가 선택권자. 그러니까 얘가 선택권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금 지급일 전에 갑이 노트북을 병에게 매도하고 X를 이거를 병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Y만 남아있다. 얘는 뭐예요? 인도에서 줬으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불능이 된 거죠. 그쵸? 불능이 됐는데 이 불능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결국에는 얘한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채무자한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385조 아까 봤던 거. 그죠? 385조. 그래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고의 포함됩니다. 과실로 인하여니까 고의로 준 거는 이제 아니 과실일 때 불이익이 생기면 고의일 때는 당연히 불이익이 생겨야죠. 그렇죠? 과실로 나쁜 짓 했을 때 불이익이 있으면 고의로 나쁜 짓 했을 때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걸 법률 해석에 물론 해석이라고 해요. 물론 해석.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해석. 네. 그래서 인도까지 해주고 그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때는 을 입장에서 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X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Y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Y를 인도받든지 둘 다 가능하다. 그거 누구 맘? 을 맘.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5번입니다. X를 선택하고 갑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의 1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선택하고 의사를 갑에게 전달한 경우 갑에게 도달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선택채권, 선택의 효과는 처음부터 그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된 것처럼 돼버립니다. 선택의 효력은 채권 발생한 때에 소급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소급한다. 그러니까 둘이서 계약 맺을 당시에 선택한 걸로 소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확정된 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382조 2항에다가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그 다음에 Y 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안 봐도 돼 이런 거는.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는 거지 조건은 또 왜 붙여요? 그렇죠? X 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은 Y로 확정된다? X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갑의 과실이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갑의 과실이 없으면은 그냥 Y를 받아야 되는 것 뿐인 거죠. Y에 잔존하니까. 그렇죠? 잔존한 것에 확정이 돼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때는 갑의 과실이 있으므로 3번이 틀린 거고 4번 X를 선택하고 X 노트북의 반환 청구는 병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 취득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어떤 경우가 돼버리냐면 보세요. 선택하면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랬죠? 소급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이미 X에 대해서 자신이 채권이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제2 매수인이 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제2 매수인이 되는 개념이긴 한데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그 자체로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토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소급효 규정에 386조 선택의 소급효 해가지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또 써 있어요. 그냥 제3자가 선택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못 가져와요. 이미 이행이 완료됐잖아요. 병이 아직 채권자 수준이라면 병도 아직은 매매계약만 체결했을 뿐 안 받았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문제에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해줬다. 인도를 했으니까 인도가 동산의 물권 변동의 요건인 거죠. 인도했으면 물권 변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막 소유권 유보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가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5번. 다른 것들도 조문이 있는데 어쨌든 선택채권에서 핵심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일부가 불능이 돼버리면 그러면 잔존한 것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든 선택하고, 즉 불능이 된 거를 선택하고 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1번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즉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받아온 물건 자체는 대체물,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다른 물건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걸 갖다 주는 것은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뭐예요? 그 물건을 받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 물건을. 그 물건 받아오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성립 당시에, 채권 성립시죠. 요거 1번에 1번, 그 다음에 5번에 2번 같은 얘기니까 이것도 항상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번 제한 종류 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최고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것도 1번에 3번, 5번에 3번 똑같은 얘기네. 4번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액 채권이 외화 채권인 경우 대용 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 환율이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5번 이자 제한법상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죠. 무효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상계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아니 최소한 상계 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대립하는 양채권의 존재 자체는, 그러니까 있는 채권을 갖고 해야죠. 그렇죠? 양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치고 일단 서로 대립하는 채권의 존재에서부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가지고서는 주장도 못하고 상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6번. 1번 보세요.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을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금액으로 이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급부의 목적을 정하는 문제 자체는 뭐예요? 당사자의 자유의 목적, 기본적으로 당사자 자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금전채권에서 이 외화채권을 가지고 환금 시가에 의해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사자들이 이거는 정하기 나름인 임의 규정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를,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거를 일방적으로 뒤집거나 안 지키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건데, 계약의 과정에서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요. 우리가 특정물 채권, 채권자의 현 주소가 아니라 성립시 있던 곳. 3번 선택채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으면 이행 불능이 됐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6번 같은 게 이제 여러 가지에서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딘가 확실하게 이상한 것들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이자. 지연이자 뭐예요? 지연이자. 얘는 손해배상이잖아. 손해배상. 그렇죠? 이자랑 손해배상은 다른 겁니다. 4번도 틀렸고 5번. 종류 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이 되고, 특정이 되면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실었어요. 하나 선택해서 딱 지정을 해서 실었으면은 특정물 채권이 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고,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시 가져와야죠. 그렇죠? 조달을 해야죠. 종류 채권. 375조 2항에 보면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래서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지정된 특정된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기에 이행했어도 손해가 생길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행지체 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행지체 중에는 어쨌든 지체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멸실되면은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맞는 문장을 쓰기는 쓰는데 비문성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2번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지분적 이자 채권 함께 소멸한다.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소멸 시효의 소급표에 따라서 뭐라 그랬어요? 애초에 원본이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해서 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금전채무 불이익의 특칙이죠.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그 금전채무액, 채권액이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뭘 못해요? 자신의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은 어쨌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과실이 의제가 되는 거죠. 4번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는데,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 자,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있어요.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이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 청구를 하면 그 다음부터 지체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확정된 지연손해금이 있고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하면은 이행 청구 이후부터는 지체에 또 빠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 즉 지체 책임에 대한 또 지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지연손해금이 떠붙고,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손해금이 떠붙고, 하여튼 지체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은 135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이행 또는 손배 청구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쵸?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다 뭐예요? 지금 선택을 해야 둘 중에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즉 선택을 하는 시점,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 실제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 오랜만에 다시 소멸시효와 이행지체 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지체 책임은 채무자가 해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기한이 확정기 때에, 그쵸? 딱 몇 월 며칠자로 딱 정해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기한이 확정되어 있으면은 보통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니까 채권이 성립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행 청구 받기 전에는 변제할 의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직 기한이 도래 않은 걸로 보게 되니까 아직은 지체가 생기지 않은 거고, 그렇죠? 소멸시효가 먼저 쭉 진행하고 있고 한참 있다가 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지체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청구를 하게 되면 시효는 중단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선택에 따라 이행 행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행 청구권을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이 가능한 시점이 되어야 비로소 소멸시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얘기죠. 처음부터 진도를 열심히 대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채권 총칙 시작할 때 하고 이 계약 총칙 시작할 때가 달라요.
계약 총칙 시작할 때는 좀 편해요. 뭐 청약 나오고 승낙 나오고 뭐 나오고 하니까 조금 편한데 채권 총칙은 시작부터가 조금 까다로운 얘기들, 조문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빨리 나가버리고 초반에 힘을 내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좀 널널하게 나가더라도 지금 열심히 해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채권의 효력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